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이탈리아의 부파 오페라라는 장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페라는 들어봤는데 부파 오페라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쵸? 부파 오페라는 뭘까요? 지금 사진이 조금 깨졌어요. 확대하다 보니까. 사진이 지금 흐리게 보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하고 연극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쵸? 부파 오페라는 이탈리아어로 코믹 오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파 오페라는요, 18세기 나폴리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오페라라고 하면 조금 진지한 사랑 얘기나 종교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 신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소재로 삼아서 오페라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부한 내용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미난 요소들을 찾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된 게 바로 부파 오페라인데요. 부파 오페라는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조금 진지한 사랑 얘기를 나누던 오페라 세리아라는 장르에서 독립하게 된 장르입니다. 오페라 세리아, 그러니까 오페라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인터메조, 막강극이라고 해서요, 막과 막 사이에 존재하는 음악 그리고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위기나 배경을 바꿀 때는요, 지금은 기술이 좋으니까 기계로 무대가 자동으로 전환이 되고 사람들이 빨리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고 뒤에 배경으로 그림을 충분히 바꿀 수도 있었지만 처음 17세기, 18세기는 그런 기술들이 없었으니까요. 모든 것들이 수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이 전환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이 지루하지 말라고 짧게 공연이 되던 것이 바로 인터메조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불가하지만 이때 당시에 17세기, 18세기에는요, 사진으로 조금 알 수 있을까요? 크게 조명도 없었고 초로 불을 밝혔고 이렇게 박스석 말고는 밑에는 평민들이 그냥 서서 이렇게 서서 극을 즐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약간 파티처럼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극을 구경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사람들 땀 냄새, 초가 타는 냄새, 무대가 바뀌는 거, 먼지, 모든 것들이 막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극이 바뀌는 순간에 집에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흥미를 끊이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재미나게 꾸민 게 바로 인터메조, 막강극이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더 큰 재미를 느끼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완전한 독립된 장르로 부파 오페라라는 장르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진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와 반대로 부파 오페라는 조금 단촐하게 2막에서 3막 내지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극을 하거나 뮤지컬을 볼 때도 사투리가 잘 나오지는 않아요. 특별한 경우에 빼고는. 그쵸?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게 재미를 조금 더 유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투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투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세리아나 다른 오페라처럼 이렇게 천천히 말을 하거나 음절을 붙여서 얘기를 하지 않고 빠르게 그냥 사투리를 우리가 그냥 쓰는 말처럼 대사를 전달하다 보니까 훨씬 더 정확한 빠른 대사의 전달성이 요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페라라고 하면 보통 귀족, 왕, 전설, 신화 이런 소재들이 주 테마가 되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에게 일상이 아니다 보니까 동질감을 느끼거나 동의를 하거나 이해를 하기가 조금 어려웠었어요. 그쵸? 지금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파 오페라에서는 아주 우리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접하는 다양한 소재들을 가지고 오페라를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등장인물 또한 귀족이나 왕이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
하녀들, 이렇게 우리 평민들의 이야기들이 주 테마가 되어서 오페라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부파 같은 경우는요, 18세기 나폴리에서 출발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 출발하게 된 배경은 16세기에서 18세기 동안 유행을 했었던, 이렇게 우리가 장터 나가면 지금도 가끔 품바를 볼 수도 있고 마당극이 펼쳐지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그런 즉흥극,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그때 당시 유행하던 즉흥극에서 많이 차용이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꾸려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흥미를 많이 느끼니까 여러 나라로 소문이 났겠죠. 이탈리아에서 출발해서 독일, 프랑스, 영국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요, 부파 오페라였는데요. 독일로 넘어가서는 징슈필, 프랑스에서는 오페라 코미크, 그리고 영국에서는 거지 오페라라는 분리된 장르로 불려지면서 점점점 각국의 스타일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음악들이 조금씩 발전을 하게 됩니다. 초기 우리 부파 오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베르골렛이라는 작곡가와 발다사레 갈루피라는 작곡가가 대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도 오늘은 베르골렛이라는 이탈리아 초기 부파 오페라 작곡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베르골렛지는요, 이탈리아의 작곡가이자 바이올린 연주가였습니다. 그리고 오르간도 연주를 했었고요. 음악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재능을 뽐내면서 활동을 했던 작곡가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요, 17세기 후반, 그러니까 바로크에서 18세기 낭만으로 이어지는 고전으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바로크와 고전 양식을 이어주는, 그리고 그 둘 다른 스타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하는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작곡가가 되겠습니다. 이 작곡가는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모차르트에 대해서 봤었는데 모차르트가 되게 일찍 죽었어요. 그쵸? 몇 세에 죽었었을까요? 기억나세요? 36세에 단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르골레지는 27이라는 아주 더 어린 나이에 단명을 한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죽기는 했지만 부파 초기 오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부파 오페라의 선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곡가의 마님이 된 하녀라는 작품이 제일 유명한데요. 이제 이것 또한 여기에 보이는 다른 오페라죠. 자랑스러운 죄수라는 이 오페라의 막강극에서 유래된, 독립하게 된 오페라입니다. 마님이 된 하녀는 오페라 작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베르골레지가 바로크와 고전 시대를 이어주는 중요한 작곡가라고 했었는데요. 그의 작품답게 마님이 된 하녀도 바로크와 고전 시대를 아주 잘 연결해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오페라보다 여기에서 나오게 된 막강극인 마님이 된 하녀가 원래 세리아 오페라보다 훨씬 더 작품이 널리 퍼지게 되고 유명해지게 되고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마님이 된 하녀, 이거는 악보입니다. 예전에 보던 악보인데요. 이 베르골레지 작곡가 일생일대에 걸쳐서 뿐만 아니라 18세기 후반에서까지 볼 수 있는 오페라 부파 작품 중에서 가장 역사적인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했었습니다. 바로크와 고전 시대를 이어주는 작품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작품은요, 등장인물이 딱 3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백작, 그리고 하인, 그리고 또 다른 집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심지어 이 집사는 벙어리 역할입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노래를 하는 사람은 2사람에 불과합니다. 오케스트라도 현악기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아주 소규모의 구성의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리고 보통 부파 오페라는 2막에서
3막 정도로 구성이 된다고 했었죠. 이 마님이 된 화녀도 2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크나 고전 시대에는 금관, 목관이 들어가지 않는 현악기로 구성되어 있는 극들이 많다고 했었는데요. 이 마님이 된 화녀도 마찬가지로 현악기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아주 교활한 화녀가 돈 많은 부자 주인을 깨어내가지고 마님이 된다는, 결혼을 해서 마님이 된다는, 아주 어떻게 보면 결혼으로 성공을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소재가 맞는 게 틀림없죠. 나폴리 부호의 하녀인 세르피나라는 이 여자 주인공이 너무너무 횡포를 부려가지고, 되려 자기가 하녀인데 횡포를 부려서 이 주인이죠. 주인이 얘를 내보내고 싶어가지고 세르피나한테 너 말고 다른 애, 나의 결혼 상대를 한번 구해와봐 라고 얘기합니다. 노총각이었던 거예요.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르피나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네가 와이프를 구한다고? 그러면 내가 한번 너의 말대로 구해보겠다. 그런데 그거는 내가 되겠지. 자, 여기 보이는 이 말을 하지 못하는 집사의 힘을 빌려가지고 함께 둘이 계략을 짜서 결국 이 주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한 줄거리로 얘기했을 때도 이미 유쾌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약삭빠른 하녀랑 이제 나이든 주인이랑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 집사까지 함께 우리 일상에서 조금 더 친숙한 인물들이 나오면서 더 공감할 수 있는, 더 재미나게 볼 수 있는 그런 오페라가 됩니다. 우리는 이 작품에서요, 오늘 두 아리아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먼저 이 주인이죠. 주인의 아리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약간 들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Sempre contrasti, dove si sta, e qua e là, e su e giù, e sì e no, a questo tasti, 주인이 세르피나한테 아침으로 초콜릿을 가져와라, 나 외출 준비를 할 테니 하고 기다렸는데 세르피나가 초콜릿을 가져오지 않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주문했던 초콜릿을 가져오지 않고 다른 것들을 내어주면서 전혀 미안한 기색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 세르피나 하녀와 항상 불화가 생긴다 라고 하면서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현악기와 함께 선율이 진행이 되면서 조금 단조롭게 들리기도 해요. 그쵸? 전혀 어렵지 않고 진짜 즉흥곡의 느낌이 나기도, 즉흥극의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ma che ti pare, voglio pregare, signor mio no, voglio pregare, signor mio no. Sempre contrasti, monte si sta, e qua, di là, e su, e giù, a questo basti, e dici no, e sì, e no, e no, e sì, e qua, e là, e su, e giù, e sì, e no, e no, e sì, e no, a questo basti, ma che ti pare, voglio pregare, signor mio no, voglio pregare, signor mio no, signor mio no, signor mio no. 되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오페라 아리아보다는 조금 단조로운 선율을 차용을 하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듣고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다음 들어볼 아리아는요, 지금 이렇게 주인 우베르토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세르피나, 하녀의 아리아입니다. 지금 우베르토가 쟤는 내 말을 너무 안 들어. 내가 아침을 초콜릿을 달라고 했는데 엉뚱한 걸 갖다 주고 있잖아 하면서 늘 불화야 쟤랑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녀가 미안한 기색이 없었다고 했어요. 나오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이 주인은 아주 하찮은 일로, 아주 사소한 일로 나를 너무 귀찮게 하네. 제발 귀찮게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좀 있어 보세요 하면서 부르는 아리아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하면은 쉿 이런 뜻이에요. 바로크와 고전의 양식의 중간에서 베르골레지가 아주 큰 역할을 했었다고 했는데요. 여기는 지금 무대의 밑에 보면 오케스트라 피트도 확실하게 보입니다. 우리 거기 악기 보면은 현악기만 있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류트 그리고 챔발로라는 악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단촐한 오케스트라 구성이죠.
잘 들어봤습니다. 그쵸? 어렵지 않고 조금 단조로운 선율과 조금 더 흥미롭게 우리가 쉽게 즐길 수 있는 오페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부파 오페라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바로 모차르트입니다. 우리가 클래식 하면서 지금 모차르트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쵸?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업적을 쌓아 올린 작곡가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이든, 베토벤과 같이 고전 시대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작곡가입니다. 짤츠부르크에서 태어나서 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35년이란 시간 동안 무수히 많은 교향곡, 오페라, 협주곡 등등 작품들을 작곡을 했습니다. 이제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요, 오페라가 총 22곡이 된다고 합니다. 22작품에서 5작품 정도는 다른 사람이랑 같이 협업을 하거나 미완성되거나 그런 작품들이 조금 남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오페라 작품 이름이 붙은 총 22개의 작품 중 이제 완전한 모차르트 작품이 한 17개 정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모차르트 하면 부파 오페라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작곡가라고 했습니다. 이 모차르트의 작품 중에서 3작품이죠. 여자는 다 그래, 돈 조반니, 그리고 피가로의 결혼. 이렇게 3작품이 부파 오페라로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모차르트의 부파 오페라 중에서 가장 먼저 작곡이 된 작품은 바로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작품입니다. 피가로의 결혼은 빈에서 먼저 초연이 되었었는데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로렌조 다 폰테라는 극작가와 함께 협업하여서 작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본을 써줬어요. 그 대본으로 모차르트가 음악을 입혀서 작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피가로의 결혼이라고 하면요, 여기 보이는 보마르쉐라는 극작가의 프랑스 작품이에요. 프랑스 작품에서 이름도 피가로의 결혼입니다. 이 결혼을 소설에서 음악으로 극작품으로 만든 작품인데요. 이 긴 작품에서 한 막의 부분 이야기를 떼와가지고 로렌조 다 폰테가 새롭게 이야기를 구성하여서 만들게 된 것이 바로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었습니다. 처음 이 보마르쉐라는 사람의 피가로의 결혼이 상연됐을 당시에 금지가 됐었다고 해요. 우리가 피가로의 결혼은 계급사회, 신분사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귀족과 하인들이 대적하게 되는, 부딪히게 되는 내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귀족들이 당연히 반대를 하게 됐겠죠.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초연을 하고 난 뒤에 상영 금지가 됐었던 작품입니다.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또한 당연히 귀족들에게는 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되려 초연을 했던 빈보다 프라하에 가서 체코 프라하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피가로의 결혼 작품은요, 이전에 로시니라는 작곡가의 세빌리아의 이발사라는 작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로시니는 모차르트보다 뒤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이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라는 작품과 내용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마르쉐라는 작품의 피가로의 결혼에서 로시니가 그 앞의 이야기, 그리고 로렌조 다 폰테와 모차르트가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를 차용을 했습니다. 우리 피가로라는 주인공이 여기 있습니다. 로시니 작품에서도 피가로가 있습니다. 이 피가로는 이발사예요. 모든 일을 다 잘 해결해주고 만물상 같은 사실 그런 이발사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백작이 로지나라는 여자 주인공과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피가로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이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백작이 고마운 마음에 피가로를 하인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이야기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발사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집에 또 백작 부인에게 맞는 하녀도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수잔나도 들어옵니다. 이렇게 수잔나와 피가로가 있고요. 그 다음 백작과 백작 부인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하인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면 주인인 백작의 허락을 구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작이 허락을 해주게 되는데요. 백작은 그렇게 자기가 원하던 로지나 백작 부인과 함께 결혼을 했지만 사실 수잔나도 탐이 납니다. 수잔나를 탐내서 이때 당시 초약권이라고 하는 하녀의 첫날 밤을 백작이 갖는 아주 말도 안 되는 무시무시한 그런 권리를 다시 자기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백작이 수잔나와 피가로의 결혼을 허락을 해주면서 자기네들 방 옆방에다가 방을 주게 됩니다.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피가로는 너무 신이 나서 무슨 가구를 넣지? 여기는 길이가 어떻게 지지?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수잔나가 결국에는 피가로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백작 부인도 백작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백작 부인, 피가로, 수잔나 세 명이 힘을 합쳐서 백작을 골려주고 백작이 반성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면서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아주 백작과 백작 부인이 주가 되는 내용이 아니라 하인과 하녀들이 이야기를 꾸려나가는 그런 작품이 바로 피가로의 결혼입니다. 우리는 피가로의 결혼에서 오늘 몇 개의 아리아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중창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하인과 수잔나의 이중창인데요. 한번 우리가 지금 수잔나와 피가로가 결혼에 들떠서 방 사이즈를 재고 그리고 피가로가 백작의 이 괘씸한 마음을 눈치채게 되는 그 과정까지 수잔나가 피가로에게 이야기하는 그 과정까지를 한번 먼저 음악으로 들어볼게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잔나가 결혼 준비에 들떠서 치장하는 것을 피가로에게 보여주고 있고 피가로는 방 사이즈를 재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Stessa si fe,
Guardo se quel letto che ci destina il conte farà buona figura in questo loco. In questa stanza? Certo, a noi la gente generosa il padrone. Io nemmeno lo dono. La ragione. La ragione non qui. Perché non puoi far che passi un po' qui? Perché non lo voglio. Sei il mio servo o no? Ma non capisco perché tanto ti spiace la più comoda stanza del palazzo. Perché io sono la Susanna, il tuo sei pazzo. Grazie, non tanti elogi. Guarda un po' se potrei assistarmi in altro loco. 수잔나가 지금 피가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작이 종을 울려서 부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냐? 이러면서. In due passi da quella puoi gir. Sia poi l'occasione che vuol il padrone. Che vuol il padrone. Don don, in tre salti a servir. Così si cammino in campo. Susanna pian piano, Susanna pian Presto! 모든 사실을 이제 피가로가 알게 되었어요. 왜 백작이 옆방을 내어주게 되었는지, 종이 울려서 심부름을 가게 되면 그 순간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말이죠. Bravo, tiriamo avanti. Queste le grazie sono, questo l'amore che prendete della posto. Guarda un po' che carica pelosa. Ora viene meglio. Don Basilio, mio maestro, dica tu e sovezzano, nel darmi la lezione mi ripettioni di questa canzone. Basilio, oh, birbante. Come vedi che così la mia dote per del tuo percorso? Me ne era lusingato. E la destina per ottenere da me certe virtù. Più di tuo fiore. Come? I feudi suoi non alconti abolito. E me non hai pentito, i partiti di riscattarlo da me. 여기까지 이중창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이중창과 레치타티브, 그러니까 아리아와 레치타티브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노래가 끝나고 레치타티브 다음 또 다른 노래로 연결이 되는 우리가 흔히 보는 오페라의 구성입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들어볼 아리아는요, 수잔나의 아리아입니다.
우리가 백작 부인이 백작의 마음을 알게 되고 백작 부인, 수잔나, 그리고 피가로가 계략을 짠다고 했었어요. 그쵸? 백작이 결혼식 전에 수잔나에게 밀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저 숲에서 몰래 만나자. 그래서 백작 부인이 수잔나에게 얘기하죠. 예, 수잔나야, 너 그 밀회 요청을 받아들여라. 내가 너인 척하고 그 자리에 나가마. 너도 나인 척하고 분장을 해서 그 자리에 오거라 하고 말이죠. 그런데 백작 부인과 수잔나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의 내용은 피가로가 모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피가로는 몰래 수잔나 뒤를 밟아서 숲에서 염탐을 하게 되는데요. 수잔나는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기에는 마치 백작에게 부르는 사랑의 노래 같지만 사실은 진짜 마음속에 있는 피가로에게 향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 모차르트의 이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많고 많은 아름다운 아리아 중에서 유일한 수잔나의 아리아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굉장히 아름다운 아리아예요. 그쵸? 수잔나는 모든 것을 알고 피가로의 질투를 유발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다음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볼 피가로의 결혼에서 노래는요. 이 피가로의 결혼은 다른 오페들과 다르게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막과 3막이 끝날 때, 이 막이 끝날 때 피나를 모차르트는 누군가의 혼자 부르는 아리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모든 출연진이 화음을 쌓아서 처음에 아리아에서 2중창, 3중창, 4중창, 6중창, 8중창 이렇게 규모를 펼쳐나가면서 하나의 노래로 만들어서 막을 정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3막 가장 마지막 씬의 노래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이중창에서 시작을 하다가 결국 합창으로 끝이 나는 부분인데요. 화음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도 함께 모인 자리에서 백작이 모든 것이 탄로나서 백작 부인에게 사과를 하면서 오페라가 막이 내리는 장면입니다. 음악을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방금 이중창으로 진행이 되었던 곡이 이렇게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3중창, 4중창 그리고 합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작은 백작 부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거죠. 화를 내다가 굉장히 놀랬습니다. 부인 그게 아니고 미안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제 백작이 백작 부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다시 화합으로 행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함께 모든 출연진들이 마을 사람을 역할하는 합창단까지 나와서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됩니다. 이렇게 피가로의 결혼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만나볼 작품은요, 바로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라는 작품입니다. 피가로의 결혼이 작품된 바로 그 다음 해인 1787년 다시 한번 로렌조 다 폰테와 협업하게 됩니다. 우리가 빈에서 큰 사랑을 받지 못했었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모차르트는 돈 조반니를 바로 큰 사랑을 줬던 도시 프라하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작품을 만들고 초연을 하게 됩니다. 이 제목으로 우리가 뭔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자, 돈 조반니라는 이름은 이탈리아어로 이탈리아어인데요. 돈이라는 것은 귀족에게 백작 그렇게 붙여주는 칭호입니다. 그리고 조반니는 이름이 되겠죠. 프랑스, 스페인 등 다른 나라에서는 돈 주앙, 돈 후앙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바람둥이를 카사노바라고 합니다. 그쵸? 돈 조반니, 돈 주앙, 돈 후앙 이런 사람들이 보통 카사노바를 말하고 있는 대명사처럼 사용이 되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작품은요, 모차르트 특유의 아주 재미난 희극적인 요소가 당연히 담겨 있기도 하지만 희극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어둡게 시작해서 어둡게 마무리되는 오페라인데요. 조금 희극적인 요소에 아니죠. 비극적인 요소에 희극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비극을 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돈 조반니라는 이 바람둥이는 여성 편력이 굉장히 심해요. 가는 곳마다 여자를 꼬시기 바쁩니다. 이렇게 추근덕거리다가 어떤 돈나안나라는 여자 집에 들어가서 돈나안나에게 또 추근덕거리는데 돈나안나가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돈나안나의 아버지 기사장이 나타나 돈 조반니와 함께 결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그 사이 돈나안나는 약혼자 돈 오타비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게 됩니다. 그 사이 기사장은 돈 조반니의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돈 조반니가 기사장이 죽었으니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죠. 레포렐로 하인이죠. 레포렐로에게 뒤처리를 맡기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돈나안나와 돈 오타비오는 복수심에 불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도망친 그곳에서 돈 조반니는 돈나 엘비라라는 여자를 또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는 그 전에 한 번 돈 조반니가 추근덕거렸던 여자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아이고야 잘못 봤네 하고 또 도망을 쳐요. 레포렐로에게 뒷수습을 맡기고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새 신부,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아주 순박한 시골 처녀 체를리나를 다시 한번 꼬시게 됩니다. 그러나 체를리나는 흔들렸던 마음을 결국 붙잡고 자신의 약혼자인 마제또에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 동네 저 동네 여자를 되게 많이 건드려요. 그쵸? 겁도 없습니다. 돈 조반니는. 기사장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죽었어요. 그쵸? 기사장 석상 앞에 돈 조반니가 서게 됩니다. 전혀 겁을 내지 않고 되려 그 석상 앞에서 기사장을 조롱하게 되죠. 당신 오늘 저녁 우리 집에 식사하러 오시렵니까? 하고 말이죠. 하하하 하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죽었던 기사장이 석상이 이렇게
돈조반니 집에 진짜로 저녁을 먹으러 오게 됩니다. 기사장의 영혼인 거죠. 그렇게 기사장이 돈조반니에게 왔지만 돈조반니는 전혀 겁을 내지도 않고 반성을 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사장이 돈조반니를 지옥불로 함께 끌고 가는 장면으로 돈조반니라는 오페라 작품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장작 3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 대작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돈조반니에서 서곡을 먼저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리아들이 아름다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길고 긴 3시간이지만 절대 지루하지 않고 오밀조밀 그 이야기들을 잘 엮어서 음악으로 잘 풀어냈는데요. 서곡은 이 오페라 한 편을 줄거리처럼 보여주는 음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서곡을 먼저 들어볼게요. 돈조반니의 서곡은 이제 고전주의에서도 굉장히 하나의 작품으로도 굉장히 크게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사장이 돈조반니를 데려간다 했었잖아요. 그 장면에서 나오는 멜로디를 차용해서 서곡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파 오페라는 조금 코믹한 장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돈조반니는 어둡게 시작해서 어둡게 끝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둡게 시작해서 다시 중간에 경쾌한 분위기로 서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서곡이 연주되면은
끝나고 오페라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작품은 독특하게 서곡이 1막의 음악과 함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고전시대의 작곡가 베토벤, 그리고 그 이후에 바그너라는 독일 작곡가가 굉장히 이것은 이례적이고 최고의 범주다라고 극진하게 칭찬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곡은 오페라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줄거리로 보여주는 음악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보통 작곡가들은 서곡이 오페라가 모두 써지고 난 다음 가장 마지막에 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초연이 되기 바로 전날 완성이 됐다고 해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거는 돈조반니가 기사장과 만나는 씬에서 멜로디가 따왔다 보니까 서곡은 마지막이 아니라 아마 그 전에 써졌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페라가 대략 3시간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이 음악의 줄거리를 보고 있으니까 절대 지루하게 흘러가지 않게 굉장히 코믹한 요소들과 비극적인 요소들이 잘 어울려져서 오페라 한 편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나볼 모차르트의 작품은 여자는 다 그래, 꼬지 fan tutte라는 작품입니다. 우리 이 작품을 최햇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꼬지 fan tutte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꼬지 fan tutte는요, 모차르트가 생존했을 당시 빈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을 오페라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1790년 1월 26일에요. 빈 브루크 극장에서 초연된 오페라라고 합니다. 자, 요 오페라는요, 모차르트 특유의 천재성으로 남녀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신뢰, 그런 것을 주제로 다룬 재치있고 발랄한 오페라 작품입니다. 그래서 재치있고 발랄함을 잘 풀어낸 오페라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솔로 아리아보다는요, 중창의 비중이 현저히 높은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잦은 중창을 통해서요, 모차르트는 극적인 자연스러움을 끌어냈고 등장인물의 미묘한 심리를 잘 생생하게 묘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창을 통해서 서로의 심리와 서로의 마음, 서로의 내뱉고 싶은 말들을 잘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오페라의 제목인 꼬지 fan tutte는요, 작품 속 등장인물이 철학자 알폰소가 내뱉은 대사로 이탈리아로 여자는 모두 다 똑같이 행동한다 라는 의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서 행동은요, 바람길을 뜻하는데요. 여자는 다 그래, 여자는 똑같아 라고도 번역대에서 이렇게 제목으로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황제로 즉위했던 요제프 2세가 그의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꼬지 fan tutte는 초연을 단 5번밖에 공연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죽었을 때 애도 기간을 가져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5번밖에 가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모차르트가 꼬지 fan tutte가 세상에 나고 얼마 되지 않아 숨을 거두었기 때문에요, 모차르트 생전에 꼬지 fan tutte는 한 10번 내외 정도만 무대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돈조반니와 다른 차원으로 역시 많은 논란을 불어일으켰는데요. 남자들이 자기 약혼녀를 정조관념을 시험한다는 스토리는 분명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간 이 오페라는 여성에 대한 이런저런 편견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그런 비판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제대로 상영이 되지 못했다는 흑역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되게 파격적인 이야기를 풀어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알아볼 건데요. 줄거리를 한번 알아볼게요. 페란도 굴리에모는 피오르딜리지랑 도라벨라의 자매와 약혼한 사이예요. 그러면 둘둘 커플이겠죠? 자,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친구인 철학자 알폰소는요, 여자는 믿을 수 없다, 그런 주장에 각자 약혼녀들의 사랑을 시험해 보기로 했답니다. 과연 이 시험이 어떻게 됐을까 너무나 궁금해지죠?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돈 알폰소는요, 페랑도와 굴리에모의 약혼자를 서로 바꾸어서 유혹합니다. 그러면 서로 X자가 되겠죠? 서로의 파트너를 거짓으로 한번 유혹해 보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혹에 성공하면 자신이 돈을 받겠다고 내기를 걸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두 커플 모두 상대방의 약혼자를 유혹하는 데 성공해서 돈 알폰소가 그 내기에 이기게 됩니다. 자, 이 여성들은요, 이 이야기에 나왔던 여성들의 자기의 남자친구만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그것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자도 남자처럼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의 사랑을 용서하는 법을 제시하는 쪽에 더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날레에서는요, 와장창 깨지는 파국을 맞는 것이 아니라 대신 모두가 원래 상대에게 돌아가서 행복한 미래를 노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자기의 파트너를 배신을 했지만 결국은 행복한 이야기로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오페라는 재치있고 발랄한 것을 잘 풀어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요, 인터넷에 꼬지 판투테를 찾아서 한 번씩 이런 아리아는 어떤 것인지, 이 노래는, 이 음악은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봐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업을 듣느라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앞으로 또 남은 수업들까지 우리 또 열심히 집중해서 이제 앞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